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들을 주제는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민법 3문제, 또 중개사법 영역에서 보통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 주제이고요. 자, 일단은 이 얘기를 하려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개념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백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 지급했다라고 할지라도 등기가 넘어오지 않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편 등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묶어서 이제 설명드릴 주제이긴 한데 부동산의 표시하고요 실체 관계가 일치해야지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등기 명의인이 일치해야지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법률 행위라고 해서 자 바로 매매인지 증여인지 이런 것이 일치해야지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래서 등기 중에서 두 가지가 이슈가 되죠. 등기 명의인하고요 법률 행위 또는 물권 행위가 일치했을 때 그것이 그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등기 명의인 갑이 샀는데 등기를 을명의로 등기했다. 이걸 우리가 명의 신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에 있었죠. 통정 허위 표시할 때 매매가 없는데 매매가 있는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무효인 등기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자, 통정의 표시, 매매가 없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가라로 등기를 넘겼다라고 했을 때 이때 문제는 뭐라고요? 그 사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학개론 할 때도 이슈가 되고요. 민법에서도 이슈가 되고 등기법에서도 이슈가 되고 몇 군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 신탁이라고 하는 거 위탁자가 있을 것이고요. 수탁자가 있게 됩니다. 용어의 지형이에요. 그래서 위탁자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위탁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수탁자 맡아두는 사람을 가리켜서 수탁자. 이전 등기 명의인이 보통 이제 수탁자가 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다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맡아달라라고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이 사람을 뭐라 부르고 위탁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맡아두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탁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는요. 자, 등기 명의인이 실제 관계와 불일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무효 등기 자체를 무효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을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우리 실명법에서는 실명법 적용 배제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 거야.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양도 담보, 가압기 담보,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실제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더라도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특별히 인정을 하겠다. 이미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런 식이었어. 어떤 사람이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공유라고 등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갑이 60%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고 40%를 을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등기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냥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법률 관계 분석할 때 자, 지금 이제 사용수익 단독으로 각각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사용수익 권능을 침해하게 되면 바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었고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던 것도 사이드 지문이었었고 공유 관계이다 보니까 제3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이
공유자님, 제3자, 다른 공유자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침해했을 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했던 것이 바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법에서는 이런 식이야.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그 구분 소유자가 공유라는 형태로 등기하는 것을 구분 소유주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 이거 특별히 적용 배제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기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학계론 할 때 주로 논의하는 게 신탁법상 신탁에서 어디서 공부하냐면 부동산의 개발 관리론이라는 주제를 공부할 때 자, 자체 개발 사업, 토지 소유자 혼자 사는 개발을 자체 개발 사업,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결합해서 하는 개발을 자,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불렀고 지주 공동 사업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 저거 있었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신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을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라고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30회 때는 두 문제 구성했었죠. 그래서 자, 이 소유권이 이전돼서 관리해서 일정한 이익을 위탁자 등에게 배분하는 것을 관리 신탁, 팔아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처분 신탁, 분양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분양 신탁, 이런 식으로 갔었고 좀 특이한 것도 있긴 있었는데 우선 그 정도까지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 가등기사업, 이 설명은 더럽게 어려운데 나중에 물권법 뒤에서 공부하실 주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될 주제예요. 그래서 자,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를 논하려면은 일단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에게 돈을 빌리고 야, 내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붙여라 라고 하고 해서 설정해 주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 X 부동산을 경매 법정에 경매 물건으로 날릴 수가 있다. 그 팔아가지고 자신의 채권을 보존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경매 청구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저당권은요, 성립하는 과정에서 저당권의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 양도담보라는 개념, 갑이 자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양도담보권이 발생하게 될 텐데, 자, 똑같은 구제야. 돈을 빌려준 을이라는 입장에서는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미 이전 등기 넘겨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액하고요, 자기가 받을 돈의 차익을 청산금으로 누구한테? 갑에게 지급하고 소유권 자체를 먹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당권 아까 뭐였어요? 제3자한테 팔아서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팔아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수단을 이름하여 뭐라 불렀었고 지금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자, 취득을 하게 되는 건데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청산금 지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슈. 자,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다라고 이렇게 담보 가등기권자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소위 가등기라는 것을 담보 가등기인데 소위 가등기라는 것을 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을은요,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 뭘 한다고요? 자, 이 경매 청구를 해서 저당권자랑 똑같이 팔아서 채권을 회수할 선택지가 하나가 있고 또 양도담보권자처럼 자, 청산금을 지급하고 아예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지 두 개를 갖고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권이 됐다. 양도담보가 설정이 됐다. 그리고 지금 상호 명의신탁이 있다.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권리관계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치는 것을 바로 실명법의 적용 배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암기하실 적용 배제 단순하게 여기서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
이렇게 뒤에서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적용 배제가 되는 거에 뭐가 있다? 적용 배제가 되는 게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 법상 신탁, 상호 명의 신탁. 그래서 키워드, 자, 적용이라는 게 키워드가 됩니다. 절대 문장을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지 풀 수가 있어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주제는. 자, 일단 이게 실명법의 적용 배제. 적용 배제가 된다는 얘기는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적용 배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 배제라는 개념 하나 보셨고요. 이건 문제 보면서 한번 테크닉 배워야 되고요. 하나하나 나중에 공부를 하실 주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자, 부부간의 명의신탁. 예, 기본적으로 실명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동산을 사면서 그 등기 명의를 부인 명의로 등기했다. 그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예외 항목,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명의신탁은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해서 사안 보면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을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누구한테? 명의 수탁자, 자기 부인 명의로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존재하겠다. 이렇게 등기하는 거. 이게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전제.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이건 좀 특수하게 판례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돼서 대내적 소유권은요,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 명의 신탁자, 맡긴 갑이 소유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가?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전부야. 그래서 이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뭐라고요? 유효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내적 소유권은 누가? 자, 신탁자가, 대외적 소유권은 누가? 수탁자고. 이제 문제 보면서 개념을 잡아야 이해가 되는 거고요. 좀 기초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효한 등기이다 보니까 이거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법률행위 관련해서요. 자, 유효했을 때 해제나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무효인 명의신탁, 대부분의 경우는 무효인 명의신탁이 되는데 이때는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유효한 거기 때문에 해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게 돼서 역시 문제 보면서 설명드리겠고요. 자, 거의 대부분의 문제, 주요 이슈를 삼게 되는 것이 바로 자, 명의신탁의 구체적인 무효인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면 무효인 명의신탁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 양자간 명의신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기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자, 앞으로 시험 지문 구성할 때 명의신탁의 약정은요, 그냥 시험 문제 나올 때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게 됩니다.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른 등기도 기본적으로 무효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에 제3자는 닥치고 무조건 어떻다?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내용 볼 것도 없이 요것만 갖고도 시험 문제를 상당수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명의신탁 파트에서는 항상 문제를 풀어갈 때 소유자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 방해 폐쇄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스토리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유치한 거 양자간 등기 명시다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자, 갑이라고는 아버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란 건 야야야 내가 너한테 등기 명의를 넘겨줄 텐데 오해하지 말고 여전히 이 부동산 누구 거다 내 거다 라고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자,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다 무효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들한테 증여나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등기 명의만 너가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 자, 이게 이제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현재 등기 명의자 아들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들은 어떻다? 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 명의자 누구다? 갑이다. 자, 을이다. 그런데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그러면 갑은 뭘 한다고요? 등기 말소 청구라든가 또는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빌어서 다시 을에게서 등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바로 이 법률관계 정리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간 두 사람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하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역정모의를 했다. 그래서 등기까지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아버지에게 있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건 너무 쉬워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문제 구성이 되는 것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필드에 3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있을 테고 신탁자인 매수인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명의를 갖게 되는 수탁자 3명이 필드에 다 등장하게 되는 것을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 자, 그래서 사안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제 사안을 좀 정리, 미리 보고 나서 내용을 검토해 볼게요. 자, 일단은 자, 매도인이 있습니다. 요거 할 때 이제 미리 알고 가야 될 공식이 하나 있죠. 알매 모수.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자고 그래서 알매 모수 해서 뭔 소리야? 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되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알매 모수. 일단 공식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명의신탁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명의수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야, 너 이름으로 등기를 좀 맡아줘라 라고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약정은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도인 병이라는 사람, 또 있으니 A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매도인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면서 등기는 누구한테? 을에게 넘겨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을 잘 모르는 매도인 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누구한테 등기를? 바로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상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바로 병에서 을로 넘어가는 형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써먹을 공식이 알매모수라고 해서 자, 지금요 약정 무효였었고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을 명의의 등기, 명수탁자 이름의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효가 되게 돼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실 다 알았었죠? 매도인. 그래서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매도인은 아까 받았던 돈이 있었죠? 누구한테? 갑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받았던 돈이 있죠. 그래서 받은 돈이 있으니까 등기를 누구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다? 갑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 다시 갑시다. 자, 삼자간, 자, 매도인 나와 있고요. 실제 매수인 신탁자 나와 있고요. 수탁자 나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이 병이라는 매도인이 누구한테?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줬다. 근데 우리 법에서, 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
약정 무효,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소유자는 여전히 누가 되고 매도인이 되고 매도인은 받은 돈이 있으니까 등기를 누구한테 갑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삼자간 등기 명시탁.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명시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인의 명의는 명시탁 약정을 받은 수탁자에게 하는 등기. 이걸 우리가 삼자간 등기 명시탁. 그래서 모든 이 챕터의 문제를 접근해 갈 때는 소유자가 누구냐를 찾는 게 모든 얘기의 시작입니다. 대놓고 소유자가 누구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이 그냥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로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그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인이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등기가 자 수탁자 이름으로 된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공유할 때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물권적 청권할 때 또 설명드렸던 주제이죠.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팔아먹기 위해서 어떻다? 정리한 것을 말소 등기의 청구라고 해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매도인은 받은 돈이 있으니까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왜? 신탁자하고 매도인 사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이었으니까요. 매매계약 체결되면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신탁자인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명의신탁자는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 외에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등기 명의인이 수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바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돼요. 자, 그렇다 치고요. 자, 이제 계약 명의신탁에 관한 주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계약 명의신탁. 여기는 필드에 2명이 등장합니다. 계약은 자 대립되는 의사의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소위 계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하여튼 계약은 현실에 현장에 2명만 나타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래서 스토리를 가볼까요? 자, 명의신탁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신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을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게 되면 이 수탁자가 매도인을 만나서 매도인 여기서는 A라고 되어 있나? A를 만나서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을 명의로 넘겨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로 현실에 바로 써먹으시는 게 알매모수라고 하는 거. 계약 명의신탁. 자, 계약 명의신탁은 누구하고? 신탁자와 수탁자가 일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뭐 하기로? 명의신탁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걸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그러면 이 부동산의 현재 등기 명의는 수탁자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 해서 아까 써먹었던 것이 알매모수.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명의신탁이 약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겼으면 알았으니까 매도인이 소유자, 즉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소유자는 누가 된다? 알았을 때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제 등기 찾아와야 되겠죠. 누구한테? 수탁자에게서 등기를 찾아와야 돼. 등기 말소 청구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등기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것이고요. 그 외 쟁점으로서 자, 등기 찾아올 때 을한테 받았던 돈이 있죠? 그 돈은 을한테 어떻다?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므로 대금은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이제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알았던 경우에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명의 수탁자가 지 것도 아닌데 이걸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명의신탁 약정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닥치고 그냥 약정 무효, 등기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기본 법률 관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다음 주제 볼까요? 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야야 네 이름으로 좀 등기를 해서 가지고 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그거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수탁자가 오케이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효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고요. 하여튼 수탁자가 이 받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쫄랑쫄랑 가서 당신의 부동산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돈이 필요해서 만약에 등기를 넘겨주고 대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등기 넘어가도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 알매모수니까. 알았으면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 몰랐으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 가지고 있죠. 대신 받았던 돈은 어떻다? 돌려주고 등기는 말소 청구를 하게 된다. 그 사이에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이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알았던 경우 이렇게 해서 악의인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매도인이 몰랐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 수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매도인 A를 만나서 자, 대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매도인 A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모르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을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경매운운하게 되면은 바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데서는, 법원이라는 기구에서는 이 사람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막 꽈놓게 되는데 신경 쓰지 말고 경매라는 말만 뜨게 되면, 자,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요? 경매라는 단어가 뜨게 되면 무조건 소유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돼. 그리고 앞에서 계약 명의신탁이라든가 3자간 등기, 특히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꼭 나오는 단어가 부탁하여 이렇게 돼요. 매도인한테 부탁하여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두 개의 문제로 가고요.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알았을 때, 악의였을 때, 알매니까 바로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몰랐을 때 이게 뭐라고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지금 몰랐을 때 경우의 수, 자, 누가 소유자? 을이, 자, 소유자는 명의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근데 이때도 주의해서는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명의 신탁 약정은 닥치고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게 만약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든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든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 몰랐을 때 경매 얘기라고 그랬어요. 선이었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고, 대신 수탁자는 받은 돈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갑에게 받았던 돈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대신 주의하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의 수탁자가 이 지금 자신의 부동산을 꼭 갑에게 넘겨줄 의무는 없다. 돈만 갚으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수탁자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갑에게 넘겨줬으면 그건 지 마음이야. 지 물건이니까 내가 꼭 넘겨줄 의무가 있어서 넘겨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부동산 자체의 소유 명의를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넘겨주는 것. 이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 관계는요,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소유자 찾는 게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어렵지가 않고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물의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방해 제거 청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되게 단순한 편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이게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가지고 실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경매는 무조건 소유자 누가 된다? 수탁자. 중간에 보면 꼭 가슴점에게 이 내막을 알고 있는 박쥐 같은 인간이 하나 있어. 그래서 걔가 딱 등장을 해. 그럼 마음이 막 점여와 알매 모수니까 매도인이 소유자인가 보다. 그럼 법원이 소유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경매는 무조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부탁하여 라고 하면 무조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의미하고 부탁하여서는 누가? 바로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읽어서 풀 수가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이따 사안들을 보게 되면 진짜 이게 만만치가 않은 느낌을 줘. 근데 미리 공식 정해낸 틀에 딱딱딱 대입을 하게 되면 한 90% 이상 다 문제를 끊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명의신탁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거고 잠시 3분만 끊었다가 문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